테드 토크 영상이 있거든요. Reality is broken. 앞으로는 현실이 게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실제로 지금 올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요,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필리핀은 대부분의 그 수입원이 지금까지는 관광산업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사실 관광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그러니까 밥벌이 자체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재미있는 게 필리핀 인구의 상당수가 밥벌이를 게임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게임을 하고 있냐? 바로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은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기들은 포켓몬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에 나오는 캐릭터는 되게 귀여운 엑시라고 불러요. 엑시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멕시칸 도롱뇽 아세요? 엑솔로틀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엑솔로틀은 발음이 어려우니까 얘를 그냥 귀엽게 엑시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포켓몬과도 차이가 있고 다른 여느 게임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NFT 게임입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우리가 몇 번 다뤘었죠. 엑시들 하나하나가 NFT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일종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은 그 안에서 엑시라는 캐릭터들을 사고 팔고 교배시킬 수가 있어요. 그 엑시라는 애들이 갖고 있는 DNA,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교배를 하면 어떤 새로운 종이 나와 있는지가 알고리즘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희귀종이 나오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이거는 포켓몬 카드를 이렇게 트레이드하는 어린 친구들의 경우 알 거예요. 레어템, 레어 카드가 나오면 우와 막 되게 갖고 싶어하고 뺏고 싶어하고 이랬잖아요. 같은 원리인데 사실은 이 게임에서 엑시들만 NFT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게임에 나오는 여러 재화들, 플레이그라운드, 집 뭐 이런 것들이 다 NFT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리니지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게임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템들 뽑는 거랑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필리핀 국민들이 이 게임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이 게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Play to Earn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P2E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엑시 인피니티가 요즘 가장 핫한 P2E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왜 플레이 투 언이냐? 이 게임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자, 이거 설명드리기 앞서서 실제로 필리핀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필리핀에서 일하는 스타벅스 바리스타의 경우가 월급이 한 29만 원 정도가 되고, 버스 기사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이제 월급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월급이 70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한 달 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제로 한 달 동안 열심히 바리스타로, 버스 기사로, 선생님으로 일하는 돈만큼을 내가 한 달 동안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많은 돈도 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뭘로 돈을 버냐고요? 그 안에 나오는 엑시들, 얘네들을 교배해가지고 레어템이 나오면, 뭐 레어 엑시 모델이 나오면 얘를 팔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다른 재화들도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엑시들이, 그 게임 안에 나온 재화들이 다 NFT로 이루어져 있어요. NFT는 우리가 바로 전 영상에서도 봤듯이 대체 불가 토큰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NFT 쪽에서 가장 핫한 거는 어떤 예술 작품, 우리가 말했던 비플의 작품이나 또는 잭 돌시, 트위터 창업자가 팔았던 첫 번째 트윗, 뭐 이런 정말 희귀한 어떤 소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팔고 있는 게 한쪽 시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NFT가 어디에 또 활용이 되고 있냐? 이 게임 업계입니다. P2E 게임, Play to Earn 게임. 근데 왜 이 게임 안에 캐릭터랑 모든 것들이 NFT로 이루어져 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게임에서는 내가 이렇게 뭐 가챠 뭐 뽑기를 해가지고 내 아이템이 나와요. 그건 뭐 레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현질을 해서 실제 현금을 내고 뭐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거는 게임 회사가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 안에 서버 업데이트가 되거나 알고리즘이 바뀌거나 하면은 그 물건은 내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안에서의 어떤 재화가 NFT라는 거는 이 게임 자체가 망해도
내가 산 제품이 디지털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블록체인상에. 그리고 또 하나 의미하는 바는 내가 만약에 이 게임 플랫폼 안에서 어떠한 물건을 산다. 아무리 가상 아이템이고 디지털 아이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사는 순간 실제 소유는 게임 회사가 아닌 유저 자신이 완벽하게 소유를 할 수가 있는 모델인 거죠. 그리고 내가 소유한 그 NFT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주 쉽게 말씀드린 거고 게임상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들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기존 게임하고 다른 거는 게임에서 게임으로 내가 가진 아이템을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번 산 아이템은 완벽하게 그 NFT를 산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러한 점이 새롭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에 있는 엑시를 NFT로 내가 사고 팔 때 AXS라고 하는 실제로 우리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살 수 있는 코인의 형태로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NFT라고 하는 토큰이 실제로 가상화폐인 코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서로 교환 또는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는 코인이니까 얘를 기반으로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세상에서 오고 가는 거래와 게임에서 내가 플레이하면서 창조되는 NFT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게임 회사는 이 NFT를 산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그러고 모든 아이템들이 다 유저들 거면은 뭘로 돈을 벌지?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더 이익을 많이 얻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NFT가 거래가 계속 되잖아요. 그럼 매번 주인을 바꿔가면서 거래가 될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최초의 그 NFT 발행자 또는 그 NFT를 만들었던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처음에 이 NFT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게임 회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유저들이 자기 물건들을 많이 사고 팔면 팔수록 더 많은 거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패시브 인컴, 뭐 우리말로 하면 불로소득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는 고리대금 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냥 이자만 챙겨도 그 이자로 들어온 돈이 훨씬 많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복잡한데요. 다시 돌아가자면 NFT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에는 유저가 이 게임 안에서의 아이템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NFT 형태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사고 팔 수도 있고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P2E, Play to Earn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형태로 이제 NFT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또 다른 게임 회사 더 샌드박스도 있습니다. 최근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투자를 받아서 1,100억 원인가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아직 NFT 기반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P2E가 가능한 그런 게임이 우리나라 회사에서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위메이드에서 출시한 미드4 글로벌인데요. 며칠 전에 전 세계 동시 접속자 수가 130만 명을 돌파했고요. 아시아, 유럽, 미국, 중동 전 세계 207개의 서버에서 전 세계에서 유저들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P2E 게임이라는 자체가 사행성이라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해서는 안 되고 게임 안에서는 그냥 순수한 경쟁과 재미만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국내에선 출시가 금지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세계는 이미 게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P2E 열풍이 불고 있고요. 이 P2E 게임을 내놓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P2E 열풍의 중심에는 NFT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게임 속 세상에서 모든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과연 좋은 걸까? P2E 게임이라는 걸 금지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시작점이 P2E라는 시작점이 결국 노동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기까지 가냐? 자, 우리가 메타버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프라인 상에서 뭔가 내 몸을 사용해서 물리적인 일을 하는 거랑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일을 하는 거랑 두 가지가 이제 정말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오는 거죠. 한번 택시 드라이버를 상상해 볼까요?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 도로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드라이버분들이 계세요.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아마 그 사이 단계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운전하지 않지만 사람이 보고 있다가 수동으로 원격 접속으로 차를 운전해주는 그런 시나리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뭐 내가 물리적인 세상에서 운전한 것만 돈을 받고 내가 게임을 하듯이 원격으로 운전한 거는 돈을 안 받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원격으로 운전했을 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게임에서 하고 있는 행위나 내가 디지털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행위나 사실 근본적으로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게임이 어디까지 갈 수도 있냐면 그 일을 위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아마도 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가로 페이가 들어오겠죠. 이러한 시스템이 이미 지금의 P2E 시스템이나 블록체인 NFT 기반으로 어떤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볼까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보게 되면 원래는 사람들이 쉽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돈도 벌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고 엑시 인피니티와 이 코인과 이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는 엑시 하나를 사는데 4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달 월급 정도를 내 투자해야 엑시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려면 엑시 3마리가 필요한데 엑시 3마리를 가져가려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월급을 어떻게 한 방에 끌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엑시 스컬러십이라고 엑시 장학재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진짜 장학금이 아니라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내가 게임을 잘해가지고 농장에 엄청 엑시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 엑시를 분양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 새로 누가 빌려준 엑시를 가지고서는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엑시로 벌게 되는 돈의 일부를 수수료처럼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이건 고리대금업, 대출 업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다만 대출을 돈 대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게임 캐릭터 대 게임 캐릭터로 가는 거고 그게 NFT 기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제가 화폐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중간에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에서는 돈을 대체하는 형태로 이미 고리대금업이나 대출업 이런 금융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P2E 게임에서는 게임을 해서 내가 한 달 월급 이상의 돈을 번다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플레이 투 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사실 우리가 다른 쪽으로 또 가지고 나와서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아티스트가 처음에 한번 멋진 컨텐츠를 내가 NFT로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인기가 좋다. 역시 또 수수료를 가져가서 그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난 가만히 앉아서 최초 창조자로서 돈이 계속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노동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타이밍에서 서울대학교의 유기훈 교수팀에서 몇 년 전에 2090년도 계급 구조 예측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미래에서 제일 위에 계급에 누구를 놨냐?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을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누구를 놨냐? 연예인과 유명인, 정치인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최상위에서 두 번째 가는 계급이라고 봤고요. 바로 그 밑에는 AI, 말하자면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그 다음 계층을 차지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이들 셋의 지배를 받는 구조 피라미드를 그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운 어떤 NFT와 플레이 투 원 게임과 이러한 세상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에 누가 가장 많은 돈과 권력을 가져가게 되는가? 자신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 컨텐츠가 인기가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방탄소년단, BTS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죠. 그리고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그들을 키워준 어떤 기업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쉐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 크리에이터들과 어떠한 형태의 예술 작품이건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과 테크놀로지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 둘이 가지게 되는 돈과 권력이 엄청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봤어요. 하나는 예술 작품과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냈을 때 이걸 NFT로 발행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가치, 그리고 게임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그러한 것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치,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오늘 영상을 시작한 거는 삶 자체가 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상을 소개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저는 우리 모두가 게임 속에 가서 그걸 하게 되기보다는 이러한 게임의 모델이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게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시나리오 한번 그려볼까요? 삶이 게임이 된다. 무슨 소리냐? 자, 한번 헬스케어 게임을 제가 그려볼게요. 뭐냐면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담배를 끊으면은 코인이 막 입금이 돼요. 또는 NFT로 발행된 어떤 특수한 재화가 막 나에게 선물로 들어와서 내가 뽑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정크푸드가 있고 건강한 음식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 하겠어요?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겠죠. 아니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데 국가가 돈을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병이 생기면 그 돈을 누가 내냐? 바로 건강보험에서 내주고, 그렇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코인 선물로 줄게, NFT 선물로 줄게. 자, 이게 결국은 방금 본 P2E 게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가설이에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그 1년 반 그리고 최근에 몇 달을 보게 되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몇 달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을 통해서 세상 자체의 룰들이 바뀌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문정 신한금융투자 리서치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문정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게임주는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이문정 연구원이 보시고 계시는 게임주의 탑픽이 있다면 어떤 기업인가요?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게임주의 가장 핫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P2E나 아니면 NFT 관련해서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기업 위주로 최근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제일 먼저 그 P2E와 NFT의 개념을 게임에 실제로 안착시킨 위메이드가 좋은 상황인데, 위메이드 이후로 조금 넥스트 위메이드 같은 것들을 찾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으로는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습니다만은 컴투스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넥스트로 컴투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P2E라는 말이 글로벌 게임 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Play to Earn이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게임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또 밥도 사 먹고라고 하는데, 이 글로벌 게임 시장의 이런 판도를 좀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은 어떻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게임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마치 이제 PC나 콘솔 게임에서 모바일 시대로 왔던 것처럼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이 전환이 되는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PC 콘솔 시절에 패키지 판매 위주로 게임사의 매출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모바일 앱 환경에서 결제가 단순화되면서 인앱 결제 매출, 프리투플레이 위주의 인앱 결제 매출로 좀 변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게임의 어떤 몰입도나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플레이 투 언의 개념이 장착돼서 이걸로 이제 게임 산업이 쭉 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게임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유저들이 좀 찾아와서 게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케팅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내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게임 내 활동성 증가를 통해서 뭐 라이프 사이클이 증대된다든지 이런 효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저들 관점에서도 장점이 있는데, 기존에는 사실 게임 내에서 돈을 쓴다라는 개념이 아이템을 사서, 물론 이제 그 아이템의 귀속은 나한테 있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 동안 게임사한테 차용하는 형태였거든요. 왜냐면 환불도 안 되고 환금성도 매우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NFT를 활용해서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그거를 거래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유저들 입장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오히려 돈을 써서 그거를 이제 팔 수 있게 되는 개념이 붙는 거기 때문에 돈을 쓰는 데에도 좀 거리낌이 없을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거, 한국에서는 사행성 이슈에 더불어서 규제 이슈가 좀 강한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최근에 그런 점들도 많이 바뀌는 하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뭐 추가적인 규제를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금성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지 않고, 심의를 해주지 않으면 게임을 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NFT나 플레이 투 원 모델로 가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 타겟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근데 저는 뭐 당장은 힘들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규제들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유저가 썼는데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사실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유저가 돈을 쓴 거가 내 아이템으로 귀속이 되고, 당연히 제가 돈을 쓴 거기 때문에 그거를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소유권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향후에도 NFT 관련돼서는 규제가 풀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게임 산업 지금 P2E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NFT 실체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게임업계 NFT 모멘텀 어느 정도로 지금 보세요? 저는 사실 NFT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산업의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레이팅은 가능한 국면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RPG류, 특히 이제 하드코어한 장르인 MMORPG에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고가금 MMORPG 같은 경우에는 국내나 대만, 일부 어떤 국가들에서만 인기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좀 인기가 떨어졌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플레이턴이나 NFT 개념이 붙으면서 사실 유저들도 MMO를 하는 데 있어서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고요. 즉 국내사들이 글로벌 게임 시장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한 국면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NFT는 게임업계의 새로운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련된 종목을 본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NFT나 플레이투원 모델 관련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미 흥행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위메이드는 플랫폼화를 시키려는 노력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컴투스나 게임빌도 지금 자체적인 노력을 많이 해 있고 투자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자체 토큰 발행한 이후에 게임들 출시할 예정에 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IP라고 할 수 있는 서머너즈를 활용한 게임이 이제 1분기부터 소프트 런칭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보라 토큰이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턴 개념을 붙이기에는 좋은 환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네오이즈 홀딩스에서 디파이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NFT를 활용한 게임은 또 이제 네오이즈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네오이즈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명품이 명품인 이유는 사람들이 그 제품을 명품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품 회사들은 사람들의 이런 인식에 흠집을 내는 상황에 아주 민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짜 제품이겠죠. 명품은 자신의 제품을 명품으로 인정하고 구매하는 새로운 고객들을 늘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Z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를 고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명품 회사들이 이런 과제를 NFT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구찌, 버버리, 돌체앤가바나 같은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NFT는 세상에 단 한 개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어떤 제품이나 저작물을 NFT로 만들면 그 토큰에는 누가 만들었고 누가 주인이고 또 누구한테 양도했는지를 코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위변조하기 어렵죠. 한마디로 원본 증명서나 등기부 등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NFT는 세상에 단 한 개밖에 없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명품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명품 회사들이 왜 NFT에 뛰어들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NFT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실제 상품을 NFT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디지털로 자신의 상품을 만들고 NFT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품과 연계된 NFT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펜디, 지방시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과 까르띠에, 프라다는 지난 4월에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아우라를 설립했습니다. 아우라의 목적은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블록체인으로 정품 인증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향후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정품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 인증서가 바로 NFT입니다. 명품은 동일한 라인의 제품이더라도 정품 인증을 위해 각 제품에 식별 번호가 있습니다. NFT는 한 번만 발행되는 인증서와 같기 때문에 NFT 안에 제품의 식별 번호를 넣어서 발행할 수가 있죠.
즉 고유의 식별 번호를 가진 제품과 연계된 NFT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제품에는 이 NFT를 확인할 수 있는 RFID나 QR코드를 내장하게 됩니다. 제품에 부착된 RFID나 QR코드를 카메라로 인식하면 제품에 해당하는 NFT를 명품 브랜드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명품 시계 브랜드인 브라이틀링, 바쉐론 콘스탄틴, 오데마 픽에도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아리아니를 구축했습니다. 아우라처럼 정품 인증을 위해서입니다. 명품 시계도 시계마다 고유의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시계를 구입한 후 그 시계를 아리아니 앱에 등록하면 NFT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시계의 원래 주인이 중고시장에서 명품 시계를 팔게 된다면 해당 제품에 대한 NFT도 새 주인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고로 사는 사람은 그 제품이 진품임을 알 수 있죠. NFT를 통해 중고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짜 제품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나이키도 NFT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이키도 가짜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나이키는 아직 공식적으로 NFT를 발행하거나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지만 이미 2019년에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인 크립토킥스라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특허는 나이키 제품을 산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한 암호화된 디지털 인증서, 즉 NFT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제품이 진품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증명해 줍니다. 만일 NFT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이키 제품을 판매한다면 발급받은 NFT를 전송하면 됩니다. 또 이 기술을 통해 나이키는 NFT를 가진 사람에게 실제 제품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든 디지털 제품을 가상세계에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일본 자동차 제조사 도요타는 중고차 거래 시장에 NFT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 매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사고 기록이나 정비 이력을 위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NFT를 활용하면 차량 이력을 위변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각 차량마다 NFT를 발행하고 이 NFT에는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 제조 이력, 정비 이력 등의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도록 연구 중입니다. 보셨다시피 명품 브랜드 등이 실제 상품과 연계된 NFT를 발행하는 것은 정품 인증을 위해서입니다. 온라인 거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지난 10년 동안 위조품 또한 급증하게 됐기 때문이죠. 위조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들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마다 NFT를 발행해 제품별 고유 식별 번호를 저장하면 진품임을 입증할 수 있고 제품의 거래 경로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제품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중고거래나 리셀 시장에서는 NFT를 전송해달라는 요구가 보편화될 것 같습니다. 또 기업들은 NFT를 통해 제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비통이 참여하는 아우라 컨소시엄은 상품의 원재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제품이 어떤 공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도 NFT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생산됐는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지진 않았는지, 유통 과정에서 폭리는 없었는지 등을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다음은 가상현실, 메타버스에서 이들 브랜드들이 NF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버리는 블록체인 게임인 블랑코스 블록파티에서 지난 8월 캐릭터와 액세서리, 신발 등 한정판 아이템을 출시하고 이를 NFT로 발행했습니다. 버버리가 판매한 규모는 총 39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4억 6천만 원입니다. 이후 게이머들끼리 해당 아이템을 거래해 수익이 날 때는 버버리도 수익금의 일정 비율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돌체앤가바나도 지난 8월 NFT 컬렉션 콜레치온의 제네시를 공개하고 9월 초 경매를 진행했었는데요. 총 9종의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이 중 5개는 실제 옷과 액세서리를 디지털 상품으로 만든 것이고 4개는 디지털 아이템으로 새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모두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이비통도 최근 루이비통 브랜드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가상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NFT를 발행했습니다. 루이비통은 모바일 게임 루이 더 게임을 출시한 뒤 게임을 플레이해서 목표에 달성한 게이머들에게 NFT 작품 아이템을 나눠줬습니다.
이 NFT는 비플로 알려진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클 윙크만이 참여한 디지털 작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을 NFT화하거나 디지털로 루이비통 제품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모바일 게임과 NFT에 익숙한 10대와 20대들이 루이비통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명품 회사들이 메타버스를 새로운 시장으로 생각하고 이용자들이 캐릭터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을 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품 회사들은 아이템 출시를 넘어 왜 이런 아이템을 NFT로 발행하는 것일까요?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명품을 사서 자신을 꾸미는 것처럼 메타버스 세상의 참가자들도 아바타를 통해 자신을 뽐내기 위해 명품 브랜드를 삽니다. 미국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공동 설립자인 마크 앤드리슨은 사람들이 NFT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어떤 기분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명품을 사는 것도 명품을 가질 수 있다는 기분을 사는 것이겠죠. 특히 메타버스는 한 사람이 여러 부캐를 설정하는 멀티 페르소나의 세상이기 때문에 NFT 아이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회사가 구찌입니다. 구찌는 제페토와 로블록스 등에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로블록스에서는 벌 장식이 들어간 핸드백을 약 5.5달러, 6,400원에 구찌가 판매했는데 한 달 뒤 이 핸드백은 로블록스 상점에서 가격이 784배나 올랐죠. 한정품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리셀이 현실 세계를 넘어 메타버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면 명품 회사들도 자사의 아이템들을 출시할 때 NFT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사업자가 비슷한 디자인으로 복제해 아이템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NFT는 데이터 위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부정한 방식의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습니다. 또한 이들 회사의 디지털 제품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현실 세계의 명성 그대로 명품으로 인정되면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NFT로 출시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현실 세계의 명품 가방이 자산이 되는 것처럼 디지털 가방 역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실 세계에서 명품 리셀이나 중고 거래가 활발해진 것처럼 만일 가상 세계에서도 리셀과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NFT는 꼭 필요한 기술이 됩니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미시컬 게임즈의 공동 창업자인 루디 코치는 지금 디지털 세상은 자신이 구매한 멋진 아이템들을 자랑하는 곳이다 라며 전통적인 게임에서의 아이템은 희소성 개념이 크게 없지만 블록체인 게임 안에서의 아이템은 독점성과 희소성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에게 메타버스와 NFT는 수입이 많지 않은 10대, 20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채널입니다. 이들 세대를 디지털 명품 소비자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향후 이들 세대가 수입이 늘어나면 현실 세계에서도 자사의 고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은 10대, 20대가 많이 활동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집중적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NFT를 적용하면 더 다양한 한정판 아이템을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아이템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NFT의 특징 중 하나가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이기 때문이죠. 또 최근 NFT 투자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들의 수요를 명품 브랜드의 NFT가 충족할 수도 있고요. 물론 명품 브랜드들의 이러한 노력이 당장의 수익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메타버스가 더 확장되고 메타버스 이코노미의 규모가 커질수록 NFT 활용도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명품 회사들이 NFT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희소성이 있고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진품 여부가 중요한 명품의 특징이 NFT의 특징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NFT는 어떤 대상이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고 세상에 동일한 NFT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준비한 명품 회사들이 NFT에 뛰어든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무조건 VR, AR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화려한 볼거리들이 많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 수억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으며 메타버스로의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서비스들인데요. 오늘은 메타버스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특별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메타버스에 관심을 꾸준히 두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최근 국내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소식 하나를 들으셨을 텐데요. 월간 활성 이용자 1억 5천만 명, 하루 평균 접속자 4,200만 명의 로블록스의 한국 상륙이죠. 게임에서 게임을 만들고 즐기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꼽히는 서비스인 거 이제 아시죠? 7월 16일에 한국 법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한국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페토와 로블록스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잘 되는 메타버스 플랫폼, 인기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조건은 뭘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취재차 지금 인기 있는 플랫폼 대부분을 한 번씩은 계정도 만들어 보고 아바타도 만들어 보고 들어가 봤는데 다 각자 개성이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좀 비슷한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소위 인기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대부분 설명을 드린 플랫폼들이긴 한데요. 먼저 게임 속에서 게임을 만드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있죠. 최근에 기업가치 295억 달러, 하나로 32조 3천억 원에 상장을 했고요. 3일 기준으로는 기업가치가 449억 달러, 51조 6천억 원이네요. 다음으로는 제페토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만 2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K-팝 아티스트들이 여기에서 각종 행사를 열면서 K-팝 팬들도 많이 유입이 됐고요. 여기에 구찌, 디올과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제페토 세상 안에 쇼룸을 만들면서 화제도 많이 됐습니다. 온라인판 레고라고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인크래프트도 월간 이용자가 1억 2,600만 명에 달하고 게임 판매량만 2억 장에 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SK텔레콤에서 내놓은 플랫폼 이프렌드라든지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업무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때그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잘 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러니까 VR, AR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들은 VR이나 AR로는 접속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 대부분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합니다. 제페토는 모바일 버전만 운영을 하고 있고 로블록스는 PC와 모바일을 운영하고 있죠. 마인크래프트 정도가 PC, 모바일, 콘솔, 그리고 VR 기기를 제공하는 정도네요. 그럼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나열한 플랫폼들이 인기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오픈월드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열린 세상이죠. 오픈월드, 이 단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게임 속에서 캐릭터를 자유롭게 움직여서 아무 곳이나 탐험하고 뭔가 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르의 게임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 게임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인기 있었던 디아블로2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아블로2는 지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보스도 처치하고 웨이포인트도 확보해서 결국 게임을 완수를 할 수가 있었죠. 디아블로2 말고도 많은 RPG 게임들이 다 그랬고요. 정해진 세상 속에서 정해진 행동을 해야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폐쇄적인 시스템이었죠. 그러다가 여기에 점점 자유도를 부여를 하면서 오픈월드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냥 광활하게 펼쳐진 가상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용자가 스스로 이벤트를 만드는 것인데요. 물론 전체 게임을 관통하는 목표나 임무 같은 것은 있지만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이용자가 캐릭터를 마음껏 움직여서 여행을 다니듯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거죠. 이용자의 행동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의 게임 속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더 깊게 몰입하게 되죠. 게임 제작사가 마련해둔 게임 콘텐츠를 소비만 하던 것을 뛰어넘어서 게이머가 주체적으로 게임 속에서 이벤트를 만들 수 있게 되니까요.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공간을 준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오픈월드입니다.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 대부분은 이런 게임의 오픈월드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그냥 차용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게임에서 오픈월드의 개념만 떼와서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이용자들은 넓게 펼쳐진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볼까요? 마인크래프트만 봐도 전체 월드를 다 합치면 36억 제곱킬로미터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 표면이 5억 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니까 마인크래프트 월드는 지구의 7배에서 8배 정도 더 큰 규모이죠.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용자들은 뭐 광물도 캐고 이걸로 성도 짓고 무기도 만들어서 집도 지키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페토 역시 이용자들이 여러 맵 혹은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제약 없이 이곳저곳을 살펴볼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각종 소셜 모임이나 행사는 물론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특성, 이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오픈월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샌드박스입니다. 이 역시 게임에서 주로 이용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이용자를 락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역하면 모래상자입니다. 모래를 가지고 성을 쌓기도 하고 두꺼비집을 만들기도 하듯이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장르의 게임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오픈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용되긴 하지만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게임 안에서 이용자가 창작할 수 있는 요소가 더욱 많습니다. 게임 안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해서 지형 지물은 물론 그 안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사물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게임 속에서 게임도 만들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로블록스이죠. 로블록스에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려한 3D 그래픽의 고퀄리티 게임은 아니지만 초등학생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간단히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인 툴을 제공합니다. 제페토 역시 비슷합니다. 제페토는 빌드잇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제페토 안에 나만의 맵, 즉 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종 구성 요소들을 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꾸밀 수 있고요. 여기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놀 수도 있죠. 제페토는 아바타 의상을 제작하는 제페토 스튜디오도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제작한 각종 의상을 내 아바타에게만 입힐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샌드박스 요소들은 오픈월드와 함께 메타버스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운영자는 툴만 잘 준비하면 끊임없이 플랫폼 위에 콘텐츠가 채워지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가 있으니 계속해서 플랫폼을 찾게 되고요. 결국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만들어준 완제품을 이용자들이 소비만 하는 탑다운 구조에서 콘텐츠 안에서 직접 생산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바텀업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나 콘텐츠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의 변화는 메타버스 속에서 창작자 경제 혹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로 이어집니다. 운영자는 툴을 만들어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돕고 소비자는 언제든 생산자로 변신해 콘텐츠를 공급하는 거대한 플라이휠에 수익 창출, 쉽게 말해 돈을 벌 수 있는 장치만 마련하면 거대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이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로블록스와 제페토가 대표적인데요. 로블록스는 게임 내 화폐, 로벅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9달러, 23,000원 정도의 1,700 로벅스라고 하니까 10 로벅스에 한 140원 정도네요.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가 만든 게임에 접속하기 위해서 입장료 개념으로 로벅스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최소 25 로벅스에서 최대 1,000 로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원에서 한 14,000원 정도 수준이죠. 게임 안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유료 아이템을 또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때 지불한 로벅스는 일정 부분 게임 개발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개발자는 일정 로벅스 이상이 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을 하거나 페이팔과 같은 결제 앱을 통해서 현금 자산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페토 역시 잼이라는 내부 화폐를 받고서 아바타 의상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가격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의상 하나당 평균 한 10에서 20잼 정도라고 합니다. 5,000잼, 그러니까 현금으로 12만원 이상이 되면 이를 현금화해서 인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위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규모는 이미 상당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을 개발해본 사람이 800만 명이 넘고 지금까지 개발된 게임만 5,5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탑을 오르는 미니게임 타워 오브 헬의 경우 누적 이용자 수가 106억 명이 넘습니다. 이 같은 게임들로 개발자들이 받아간 수익만 누적으로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8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올해 20살이 된 청년이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개발해서 한 달에 49,000달러, 5,500만 원을 벌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페토 역시 의류 판매로 월 매출 1,500만 원 이상을 올린 이용자도 있고요. 이런 의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들끼리 모여서 세운 회사도 벌써 있다고 합니다. 아바타 역시 메타버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바타가 중요한 요소인 첫 번째 이유는 아바타가 메타버스를 조작하는 중요한 입력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입력 장치는 마우스라든지 터치패드 같은 하드웨어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바타가 최종적으로 내 명령을 수행하게 되죠. 아바타를 조작해서 메타버스 세상 속 물건을 만지거나 옮기고 이용하는 각종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바타 없이 1인칭으로 마치 슈팅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또 다른 나를 이용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경험을 주기에는 아바타를 좀 등장시켜서 조작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하네요. 결국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이 좀 몰입을 해서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아바타인 것이죠. 아바타는 메타버스 세상 속 소통의 매개이기도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죠. 이용자는 아바타의 입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바타가 반영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감정 표현 모션입니다. 미리 저장된 아바타의 특정 동작으로 나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죠. 제페토의 경우에는 AR 기술을 이용해서 1000개가 넘는 표정을 미리 마련을 해뒀고요. 이 프렌드 역시 감정 표현 모션을 66개 이상 마련을 해두고 이를 누르면 내 아바타가 뭐 좋아, 싫어, 감사합니다 같은 감정 표현을 자동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감정 표현 말고도 실제 이용자 간의 대화를 위한 장치들도 있는데요. 지금 주로 아바타끼리 대화는 채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현장감이라든지 실제감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 업무용 메타버스로 각광받는 게더타운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아바타끼리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자동으로 줌과 비슷한 화상 채팅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용자끼리 자연스럽게 음성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반대로 아바타끼리 멀어지게 되면 이 대화는 점점 잘 안 들리다가 최종적으로는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정말 실제로 대화를 하는 것과 비슷한 형식이죠. 또 아바타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누구든 될 수 있는 세상이 메타버스이다 보니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이용자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바타용 상품들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의 옷 가격에 비하면 아바타용 옷 가격이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지만 저렴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쉽게 구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패션 업체들도 이런 아바타용 아이템 제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페토에서 명품 가방이나 옷을 아바타용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구찌가 대표적이죠. 이처럼 아바타용 상품을 판매하는 패션업계의 움직임을 두고서 이제 고객도 아닌 아바타에게 가져다가 판다. 그래서 D2A, 즉 다이렉트 투 아바타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장 규모가 당장 내년인 2022년에만 전 세계 500억 달러, 56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같은 아바타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점차 아바타의 형태도 단순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RPG 게임의 인기가 절정이던 201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많은 게임 회사들이 거의 인간과 유사한 각종 캐릭터, 그러니까 아바타를 좀 경쟁적으로 내놨습니다. 눈, 코, 입은 물론 어깨 너비나 손가락 길이까지 세세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정말 사람에 가까운 아바타를 만드는 것을 되게 강점으로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점차 아바타들이 좀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는 거의 아바타가 3등신, 4등신 정도의 캐릭터이고 제페토나 이프렌드 역시 신체에 비해서는 좀 얼굴이 큰 형태의 아바타입니다.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플랫폼들이 아바타를 이렇게 단순화하는 이유는 오히려 이런 형태의 아바타가 개성을 드러내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좀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얼굴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얼굴이 진짜 사람처럼 몸에 비해서 좀 작으면 이를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또 신체의 요소들이 조금 과장되어 있는 편이 오히려 개성을 표현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머리가 크면 아바타의 헤어스타일을 바꿨을 때 티가 확 나겠죠. 그래서 아바타 옷을 제작하는 창작자들 역시 레고 형태의 아바타의 옷을 만드는 것이 진짜 인간을 닮은 아바타의 옷을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화한 아바타는 오히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아바타들이 대세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아바타의 형태 변화 역시 메타버스 세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점에서 메타버스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몇 가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뭐든 할 수 있는 세상, 오픈월드, 그리고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는 샌드박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입력장치이자 개성 표현인 아바타, 이 정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